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나왔네요, 책이. 이거 보는 방법 좀 가르쳐 줄게요. 책을 보는 방법인데 2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제 만약에 그 20페이지를 펴면 그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보면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그 항상 뭐를 해놨냐면 그 비진입 표시 이제 2번 내려가니까 그 법 조문이 먼저 있죠. 항상 조문을 같이 실어놨거든요. 그 조문을 보고 공부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가벌병을 이제 그림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여서 21페이지나 2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뒷부분에 하나하나 평소에 설명하던 그림 있죠. 그 그림이 그 같이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필기를 하지 말란 이야기니까 이제 필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사표시가 딱 끝나면 27페이지에 가시면 자, 27페이지에 가시면 그 다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의사표시에 관해서 시험에 잘 나왔던 기출지문, 그 다음에 기출지문이나 또는 중요지문을 그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게 특강자료로 작년에 나갔는데 아예 이번에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넣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치거나 또는 이제 그 책을 읽거나 문제를 읽다가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죠. 그 안 풀리거나 하면 여기 와 있으면 있어요. 거의 여기 보면 거의 총 막 내놨으니까. 그리고 그 지문을 보다 보면 중간에 진하게 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포인트란 거죠. 시험장에서는 그 글자가 바뀌지 딴 데 글자가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된다. 그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눈에 확 들어오나요? 그래 들어와야 돼요. 그게. 자, 그렇게 이제 그 진하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31페이지에 가면 모든 파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31페이지에 가면 다시 도표가 보이죠. 그 중요한 것들은 서로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도표를 해서 서로 비교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도표가 쫙쫙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요거 한 개 가지고 시험장 가면 돼요. 시험장까지 요거 딱 들고 가면 돼요. 이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책 봐요, 저 책. 그 옛날에 강의할 때 하도 책을 안 보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동영상을 열심히 들으면 책 안 보고도 합격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면 책을 안 보고도 합격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걸린 분들은 책을 안 보고도 합격했다고 합격기를 적어요. 떨어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 학원의 어느 교수는 책도 보지 말아더라 이렇게. 기본서도 세상에 보지 말아더라니까. 이렇게 또 퍼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봐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책을 좀 봐야 돼요. 젊은 분들은 뭐 동영상 열심히 들으면 되고. 자, 오늘 문제 이제 1번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후 을은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자, 갑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을에게 매매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뭐 제3자를 떠나서 갑이 지금 등기를 위조한 거죠. 갑 무권리자죠. 근데 갑이 권리자가 안 되더라도 뒤에가 보호받으려면 앞에 뭐 허위 표시든 뭐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조죠. 그럼 다 무권리지. 결론이죠. 어느 누구도 보호받는 자 없죠. 그게 결론. 그럼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다가 아니고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함정. 자, 2번 을이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해서 대금 잔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그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갑을병 간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죠.
삼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중간자인 을이 원래 갑한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은 등기 없이죠. 등기 없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소유자 맞고, 4번은 아직까지 잘 모르죠. 일단 통과. 5번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서 그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됐다고 해서 물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사망 후에 일자로 등기가 되면 추정력이 없죠. 허무인으로부터 경료된 등기도 추정력 없죠. 6번 틀렸습니다. 자, 7번 아직 모르죠. 자, 7번은 답이 1번이네요. 일단 1번 오늘 진도네요 여기.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1, 2월 달은 설명 조금 하고 갈 겁니다.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을이 6월 달에 이 집을 사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전세권자도 집 살 수 있죠. 바로 그 집.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자도 집을 살 수 있죠. 그럼 매매에서 이 사람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등기를 받았으니까. 그럼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같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함께 들고 있죠. 요거 모수입니까 아닙니까? 자, 요게 모수이라면 하나의 물건에 소유자인 동시에 저당권자가 될 수 없다면 모수이죠. 모순이면 약한 권리 하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는 혼동이다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왜 모수인지 보죠. 저당권은 자기 물건에 담보 잡는 겁니까? 남의 물건에 담보 잡는 겁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병이 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자기가 자기 물건에 담보 잡은 결과가 돼버렸죠. 그럼 자기가 자기 물건에 담보 잡았으니까 모수이잖아요. 그럼 소유권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럼 이 저당권하고 소유권 중에서 약한 권리인 저당권은 사라지고 소유권만 존재하는, 요걸 혼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5월 15일, 5월 1일 날짜로 병이라는 2번 저당권자가 여기 있을 수 있죠. 근데 6월 달에 이 을이 그 집을 샀죠. 원래는 사라져야 된다, 안 사라져야 된다? 원래는 사라지는 게 혼동이죠. 근데 사라지게 되면 이 병은 이제 1번으로 순위 승진합니까? 그래서 이 병은 별로 노력을 한 것도 없는데 을이 집을 사버리니까 졸지에 위험은 작아지고 수익은 커졌죠. 두 번째로 돈 받는 데서 이제 첫 번째로 돈 받는 거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자가 순위 승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자, 원래는 소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불로소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을이 상속받을 수 있죠. 이 을이 갑이 삼촌이고 삼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삼촌이 사망을 해버리면 삼촌한테 처자식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자기일 수 있죠. 그럼 상속받을 수도 있죠. 상속을 받았는데 이때는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든가 말든가 이 저당권은 소멸입니다. 그럼 매매를 했을 때는 후순위자가 있으면 순위 승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죠. 근데 상속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매매하고 상속 구별하는 거. 그런데 오늘 그 4번은 매매입니까 상속입니까? 그럼 채무자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원래는 소멸해야 될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오늘 이제 점유권을 보러 갑니다. 자, 244페이지. 자,
244페이지니까 1, 2월 달은 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강의 노트는 여러분이 알아서 눈치껏 펴와야 돼요. 자, 그 강의 노트 84페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펴놓고 이제 필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죠. 양쪽으로 점유권 보이나요? 그 첫 번째 이제 보자. 오늘은 점유권을 보다가 자주점유, 타주점유라는 논점을 만나면 그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취득시효를 보러 갈 겁니다. 취득시효가 큰 논점이라서 그거 먼저 보고 그렇게 출발할 겁니다. 자,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 물건을 관념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게 소유. 설명한 적 있나요? 자, 사실상 지배하는 걸 우리는 점유한다라고 하고 관념상 지배하는 걸 소유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책상은 여러분이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 이 3시간 반, 4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 부분을 책상의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책상을 적어도 4시간 동안 지배하고 있나요? 소유자도 아니면서. 그게 점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필은 제게 아니죠? 소유자가 하고 있죠? 근데 이 분필의 용도대로 지배하는 사람은 저죠. 저는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유라는 개념을 소지라는 개념으로 보면 훨씬 더 명쾌하단 말이에요. 우리 소유한다와 소지한다는 다르죠? 소지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지할 수 있죠. 그게 점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소유라는 개념은 시골에 있는 내 땅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해 본 적도 없어. 뭐 돈도 안 되고 사실. 그래도 내 땅입니까? 그럼 소유라는 개념은 법률상 지배하고 관념상 지배하니까 현실적으로 가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밟고 서 있어야만 지배한다는 소리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점유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배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이 A가 일일 파출부로서 오늘 갑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손에 접시를 들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접시를 손에 드는데 돌리고 싶단 말이에요. 원래 직업이 서커스 단호이거든. 그럼 접시만 보면 돌리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은 돌릴 수 있다 없다? 왜요? 뒤에 안주인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접시를 들고 있는 자는 A 같은데 이 접시를 지 맘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럼 접시를 실제로 지배하는 자는 누구 같습니까? 안주인 같죠? 그럼 지금 우리는 들고 있으면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방금처럼 들고 있어도 지배를 못하는 자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반드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들고 있어도 지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도 존재하고, 물건을 빌려주게 되면 누군가한테 임대인은 현재 카메라를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 빌려줬으니까. 빌려줬으니 들고 있진 않죠. 그런데 계약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사용료를 안 주면 당장이라도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럼 눈에 보이기는 들고 있지 않아도 끈끈한 실처럼 연결돼서 실제로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카메라를. 그럼 들고 있지 않아도 지배권을 인정받는 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고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죠. 그 자를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하고, 들고 있지 않는데 인정받는 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한다고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점유 보조자는 보조하는 자지 점유자가 아니죠. 그럼 점유자한테 줄 수 있는 권리를 보조자한테 주진 않겠죠. 그럼 점유권도 물거이면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 나온다 안 나온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나와야 되죠. 근데 그 권리를 그럼 점유 보조자한테는 준다 안 준다.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자한테 주는 거지 보조하는 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점의 점원이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데 주인은 없고 갑자기 2인조 절도단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금고까지 다 들고 가죠. 금고까지 다 들고 도망을 가면 점원은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쫓아갑니까? 쫓아가야지. 한참 쫓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도둑놈 하나가 뒤로 돌더만은 내 하나만 물어보자. 네 소유자냐? 아닌데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죠? 네 점유자냐? 아닌데요. 그럼 네 뭐 때문에 쫓아와? 반환 청구할 권리도 없으면서. 그러게. 자, 갑은 돌아가야 됩니까 이제? 계속 잡으러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도 없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권리 없죠? 그래도 잡아야 됩니까? 그걸 우리는 자력구제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형법으로 가면 정당방위라고 말해요. 저녁에 자고 있는데 도둑놈 들어올 수 있죠? 재산과 집안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도둑놈을 팰 수 있다 없다? 도둑놈을 팰 수 있죠? 폭행입니까 아닙니까? 폭행이죠. 사람 패면 폭행이에요. 개를 팬 게 아니라고 지금. 사람 패면 폭행이죠. 그런데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폭행이 아니라서 무죄가 아니고 폭행이지만 정당방위라서 무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당방위의 개념이 민법으로 들어오면 자력구제권, 스스로의 힘으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간접점유자 나오면 머릿속에 뭐 떠올리라고 하던가요? 다 까먹었죠? 임대인. 직접점유자 나오면 임차인. 간접점유자 나오면 임대인. 그럼 간접점유자는 간접적으로 남아 점유자입니까? 그럼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할 수 있죠? 그럼 자력구제권이 필요 있다 없다? 그럼 봐요. 물건을 들고 있어도 지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죠. 보조자는.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들고 있지 않아도 인정받는 자죠. 이 두 사람의 개념은 반대죠. 그러니까 나오는 권리도 반대란 말이에요. 점유보조자가 가진 권리는 간접점유자가 못 가죠. 간접점유자가 가진 권리는 점유보조자가 못 가죠. 서로 간에 가진 권리가 반대인 거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갑이 을한테 카메라를 빌려줬으면 갑은 간접점유자고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죠. 근데 을이 안 쓰고 있고 그 카메라를 병이 훔쳐서 쓰고 있을 수 있죠. 그럼 병이 훔쳐서 쓰고 있으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 병을 만나면 을한테 빌려준 카메라를 왜 네가 들고 있지? 내놔. 이렇게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점유권에 기해서 카메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자 봐요. 침탈됐나요? 도둑 맞았잖아요. 침탈된 때로부터 아직 1년 아니죠. 침탈자가 바로 눈앞에 있죠.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자, 있습니다. 그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단 나한테 카메라 달랍니까? 을한테 돌려주랍니까? 그럼 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이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서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을이 사망하고 없으면, 을이 죽고 없으면 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망하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직접 자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긴 하니까
누군가가 탈취해가면 쫓아가서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죠. 나한테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한테 주라고. 단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까? 자, 이게 이제 강의 노트를 오늘 어떻게 보느냐면 봐요. 84페이지의 밑에 가면 최고 밑에 강의 노트를 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봐요. 최고 밑에 가비열한테 임대차를 해줬는데 병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85페이지 위에 올라가니까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즉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있습니까? 그런데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있다고 틀렸죠?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사망 등 이런 경우에는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이게 이제 필기하지 말았냐 이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필기는 어지간하면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필기를 안 하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필기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강의하는데 집중은 할 수 있죠. 듣는데 집중은 하는데 손을 안 움직이고 계속 듣는 데만 집중하면 잘 자더라고.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문제지. 우리 잘 자요. 왜 또 잘 잘 수밖에 없는 구조냐면 날 뜨뜻하죠. 하긴 제 시간이 좀 추워서. 그 다음에 경상도 발음이요 높낮이가 없어. 경상도 발음은 일자거든. 발음이. 그 경상도는 목소리를 높이면 그게 높인 줄 알지 높낮이가 없어요 원래. 그럼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듣고 있죠. 그럼 저절로 자. 그 여러분이 극복해 줘야 돼. 그래 뭐 서울 살아도 서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다 왔지 뭐. 나는 서울에서 자랐어도 부모는 또 거기서 왔죠. 보통은 그렇지. 그럼 귀에 익을 건데.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긴 합니까? 자, 다시.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이 대표적으로 간접 점유자라고 했죠. 물건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자는 간접 점유자, 빌려 쓰는 자는 직접 점유자. 그럼 잘 모르는 갑과 잘 모르는 을을 서로 만나게 해서 한 사람은 간접 점유자로 한 사람은 직접 점유자로 이렇게 불리게 만든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네? 중개업자 하지 마시고. 네?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이 두 사람을 맺어준 거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이어주고 맺어주는 역할을 했죠. 그걸 우리는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주는 게 매파 이런 말 하잖아요. 중매. 그럼 이제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반드시 간접 점유 관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를 도둑 맞았는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도둑놈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럼 이 도둑놈은 지금 이제 맞으면서 카메라 뺏기게 생겼고 갑은 도둑 맞은 카메라를 지금 찾을 수 있게 생겼죠. 그럼 찾을 가능성이 있는 현재 들고 있지 않지만 도둑 맞은 자를 간접 점유자, 현재 들고 있는 도둑놈을 직접 점유자. 왜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걸까요? 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이어주는 매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점유 매개 관계가 있기만 있으면 우리 세던 사람이 세준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럼 마지막에 사는 자가 직접 점유자고 세를 준 두 사람은 다 간접 점유자죠. 살고 있진 않으니.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있기만 있으면 반드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갈 수 있죠.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번, 세 번 가능하죠. 다시. 임대차 계약이 유효면 이 계약이 인정받고 있으면 갑은 계약 끝나고 돌려받으면 돼. 계약이 무효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면 지금 당장 가서 돌려받으면 되죠. 그럼 임대차 계약이 유효든 무효든 관계없이 갑은 돌려받을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라도 상관없잖아. 무효면 지금 받으면 되고 유효면 끝나고 받으면 되고. 그럼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죠. 그게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이제 강의 노트 보는 법을 잘 모를 거니까 84페이지에 3번 간접 점유 있죠. 그 점유 매개 관계가 있을 것, 중첩적으로 가능하다, 무효라도 관계없다,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있나요?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짜배기 기출 지문 찾아가면 그 기출 지문에 똑같은 형태로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을 한 번만 딱 보고 다음에 나옵니다. 첫날이라서 90페이지에 가면 자, 90페이지에 만약에 가면 나중에 최고위에 점유의 관념만 있죠.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있다.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지만 거꾸로 자력구제권이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간접 점유자인 갑도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다. 있죠. 그 핵심이 그렇게 이제 문장으로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주의해놓은 건 더 어려운 거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이렇게. 자, 이제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 기본 했으니까 이제 기본서 갑니다. 1, 2월 달은 기본서 위주로 줄을 치기 때문에 강의 노트는 스스로 봐야 돼요. 이제 그 나중에 복습할 때 동영상을 보면 그 강의 노트 펴놓고 딱 따라오면은 그대로 쫙쫙 따라와질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강의 노트는 2달 동안 강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년 동안 강의한 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건 없는데 이거는 강의 안 했는데 그럼 넘어가. 자, 244페이지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제 사실상 지배와 법률상 지배가 뭔지 차이점 냈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상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지시를 한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는 거니까 그럼 과자 진열하고 있는 점원은 점유자로 안 봐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를 점유보조자. 1. 백화점의 점원, 가정부 그까지 하면 돼요. 은행의 출납은 이 판례가 80년 된 거 아시겠죠? 지금 은행원을 출납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80년 전에는 출납의라고 했거든. 자, 80년 전에는 지금 간호사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간호부. 간호부에서 간호원, 간호사 이렇게. 부자라는 건요. 엄청나게 천시할 때. 엄청나게 이렇게 얕잡아 볼 때를 부. 우리 작부, 창부 하죠. 주부. 자, 그래서 옛날에 여자를 어떻게 봤다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부자가 붙을 때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굉장히 안 좋은. 사자는 좋은 거고. 자, 이렇게. 그만큼 옛날에 남녀 평등이 엉망이었다는 거지. 자, 이제 245페이지에 최고 위에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이번에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해서는 행사할 수 있다. 그래놓고 예컨대 가게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자를 점원도 추적해서 탈환할 수 있다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번에 1번. 자,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물건 중에 10개는 되겠죠? 그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죠? 점유하고 있죠? 누구 겁니까? 남의 거 입고 온 사람. 그럼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자 맞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소유자인데 그리고 손에 꽉 뭉켜지고 있는데 점유자는 아니래.
들고 있고 내 건데 점유자는 아니고 점유 보호자밖에 안 되는 자, 그런 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즉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 보조자가 가능하냐? 가능할까요? 네, 돌반지 생각. 돌반지 누구 겁니까? 애 거죠. 엄마 보고 왔겠지만 어쨌든 애 거죠. 소유자는 애죠. 그런데 우리가 점유한다, 지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물건의 용도대로 쓰는 게 지배예요. 책상은 책상의 용도로 쓰고 볼펜은 볼펜의 용도로 써야 그게 지배지. 볼펜 가지고 망치 받고 있으면, 못 받고 있으면 그건 지배가 아니에요. 그럼 애한테 반지를 갖다 주면 반지의 용도는 손에 끼는 거죠. 근데 애한테 반지를 갖다 주면 손에 끌까요? 입에 집어열까요? 입에 집어넣고 있겠죠. 그건 지배가 아닙니다. 그럼 지 건데 지가 손에 쥐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게 점유보조자. 그래서 돌반지를 생각하면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보조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럼 1.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는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남편 골프 가방을 닦고 있으면, 와이프가 닦고 있으면 그게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서 닦는 걸까요? 공동 점유일까요? 남편 물건이지만 공동 점유다, 점유 보조자다. 처의 단독 점유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도 처가 손을 잡으면 처의 단독 점유입니다. 우리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어떤 판사님은 그 집을 사는 데는 와이프가 돈을 보탤 수도 있죠. 명의는 보통 남편 명의로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처는 점유 보조자래. 그래서 그 이번에 가옥에 대한 처의 지위 둘째 줄 판례는 집에 대해서는 처를 남편의 점유 보조자로 본다. 판례 있죠? 그 뭐라고 돼? 몇 년도 판례입니까? 이 판사님은 생존해 있지 않을 겁니다. 와이프한테 맞아 죽었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온 대한민국 교수가 다 비판합니다. 지금은 처가 점유하면 공동점유로 봐요. 이거는 이런 판례가 하나 있다는 거고. 판례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송 들어오지도 않아. 와이프가 겁이 나서.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 246페이지. 위에 간접점유 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기타 물건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자는 간접점유, 빌려 쓰고 있는 자는 직접점유. 그 1번의 넷째 줄. 빌려준 자도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의 1. 점유 매개 의사. 아까 이걸 점유 설정 의사라고 하는데 그 물건을 그 물건의 용도대로 지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게 점유 매개 또는 설정 의사. 2번. 점유 매개 관계가 아까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점유 매개 관계가 있으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 위에 2번.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있죠. 3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 다만 계약이 유효면 끝나고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이 무효면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다. 있나요? 자, 3번 1.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에도 적용된다. 다만 자력구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자력구제권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보호 청구권도 가진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침탈당한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지 나한테 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다만 직접 점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때는 직접 받을 수 있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항상 시험은 이 파트, 이 부분.
자, 여기가 점유의 기초.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의 종류. 자, 이제 한 장 더 넘어가면 점유의 종류가 나오죠.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이 종류. 그럼 이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 다음에 이제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이 두 가지가 점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우리는 자주점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타주점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럼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소유권이 있든지 없든지는 모르겠고 소유자만큼 지배하려고 하는, 소유자만큼 지배하려는 의사를 갖고 물건을 움켜쥐면 우리는 그 사람은 자주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소유자는 얼마만큼 기능이 있나요? 소유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 그럼 카메라를 손에 쥐든 주택에서 잠을 자든 소유자든 아니든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자면 자주다 타주다? 자주. 자, 임차인은 물건 빌렸죠. 그럼 계약 끝나면 집주인한테 집을 돌려줄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은 사용하나요? 사용은 하는데 처분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럼 이 타주다 자주다? 타주.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주. 그게 아니면 타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볼까요? 자, 갑이 물건을 판 매도인이고 을이 물건을 산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아직 등기는 갑한테 남아있고 을이 갑한테 잔금은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잔금 다 치고 집안 식구들이 이삿짐 다 옮겼죠. 근데 아직 등기는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등기는 보름 있다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을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점유는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내 집이잖아. 샀으니까. 내가 사용하고 남한테 월세 줘서 수익을 내고, 나도 필요 없으면 남한테 팔아먹어야지. 이사 갈 때 되면 갑한테서 등기 오면 살다가 팔아먹어야지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을은 자주점유자다 타주점유자다? 소유자 누굽니까? 그럼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부동산은 등기받아야 소유자죠. 그래도 자주점유자일 수 있다 없다? 그럼 소유자 아니라도 자주점유일 수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 없다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거꾸로 갑이 매도인이 아직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잔금은 받았습니다. 등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이제 팔린 집이잖아. 아직은 내가 자고 일어나지만. 그럼 언젠가는 을이 등기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고, 방 빼라고 하면 방 빼줄 준비를 하고, 나도 슬슬 이삿짐 좀 싸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럼 사용하고는 있어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생각은 못하겠죠. 그럼 자주다 타주다?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인데도 타주점유일 수 있네요. 그래서 소유권 있다 없다 하고 자주 타주는 아무 관계없고, 소유자만큼 지배하려냐 못하느냐. 그럼 물건을 산 매수인은 자주다 타주다? 이게 남의 물건이든 자기 물건이든 갑의 물건 샀든 누구 물건 샀든 관계없어. 나는 A가 밥 깔고 있거라. 내가 A한테 꼬셔서 니한테 넘겨줄게 땅.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주다 타주다? 실제 소유자가 A라도 갑하고 계약했지만 어쨌든 매수인은 자주죠. A가 전화와서 니 갑한테서 내 땅 샀다며? 나 그 땅 갑한테 팔 생각 없거든. 꿈깨. 이렇게 하면 자주다 타주다? 그때는 타주지. 꿈깨라는 소리 들리면 타주죠. 자, 그럼 도자기 하나 산 매수인은 자주다 타주다? 도자기 하나 빌린 임차인은
타주다, 자주다? 예? 돌려줄 생각 갖고 있나요? 도자기를 훔친 도둑은 자주다, 타주다? 자주입니까? 다시. 도자기를 샀습니다. 갑한테. 한 달 있다 돌려줄 생각입니다. 돈을 그냥 밀어주면 자존심이 세서 받질 않으니 사는 것처럼 꾸미고 돈 줬다가 1억을 한 달 있다가 도자기 돌려줄 생각 가질 수도 있죠. 자주다, 타주다? 임차인이 도자기를 빌렸다가 일주일 뒤에 브라질로 이민 가면 다시는 한국 땅 밟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도자기를 품에 안고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자주다, 타주다? 도둑놈이 진짜 은퇴기념으로 딱 한 번만 보고 돌려주려고 담 넘을 수 있죠. 자주다, 타주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소유의 이사는 생각이다, 아니다? 이거 생각이죠? 보이던가요? 을이 무슨 생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준지 타준지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잘합니까? 가족 중에 신기 있나요? 작두에 올라타나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자주 점유하고 있는지 타지 점유하고 있는지는 실제 속마음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점유자의 의사,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본 게 아니고 매매를 했으니까 자주겠지, 임대차를 했으니까 타주겠지, 돌려줄 생각이 있으니까 빌렸겠지, 지할 생각이 있으면 사야지. 그게 객관적이죠. 그럼 설마 돌려주려고 훔쳤을까요? 자, 소유의 이사는 점유자의 생각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매매, 임대차, 도둑질, 그 권리의 원천을 보고서는 주관적으로 결정한 거다, 객관적으로 결정한 거다? 주관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소유의 이사의 유무는 근원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해서 결정한다, 오다, X다? 주관적, 객관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오다, X다? X. 주관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주관은 안 보인다니까. 무조건 객관적입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갑이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죠. 그럼 땅을 둘이서 산 거죠. 갑은 아직 귀농할 때가 멀었고 서울에서 아직은 직장생활하고 있고 을이 먼저 귀농을 해서 농사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3자인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주 점유하고 있는지 타주 점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등기부 등본은 객관적으로 뗄 수 있나요? 그럼 소유자는 을이 2분의 1 소유권밖에 없죠. 근데 망원경 갖고 하루 종일 관찰하는 건 객관적입니까? 그 밭을 누가 갈고 있는지 할 수 있죠. 그럼 하루 종일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을만 밭 갈고 있지 갑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는 객관적인 것은 소유권은 2분의 1밖에 없는 자가 밭은 혼자 단독 점유하고 있다, 보이나요? 그럼 2분의 1은 지 거라고 생각하면서 갈겠지. 친구 거 2분의 1은 관리한다고 생각하겠지. 설마 이것도 팔까요? 맞습니까? 그럼 공유자 중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단독 점유하면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다, 타주다? 자기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주다, 타주다? 그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을의 속마음은 몰라. 을의 속마음이 전부 지할 생각이 있는지는 알 바 없는 거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건 오판의 여지가 있다, 없다? 항상 오판의 여지는 있는 겁니다. 속마음을 보는 게 아니거든.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저당을 잡았다가 돈을 못 갚으면 경락이 될 수 있죠. 원래 갑은 자주였다, 타주였다? 경락이 돼도 아직까지 갑이 살고 있죠. 그런데 경락이 됐다 소리 들리면 속으로야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팔렸네, 나 이제 방 빼야 돼. 그게 객관적입니까? 원래는 자주였다, 타주였다? 경락이 되면, 그럼 부동산이 경락이 되면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오덱스다. 예, 그렇게 봐야지. 그게 객관적인 거예요. 자, 하나 더. 갑한테서 을이 땅을 샀습니다. 1000평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2평은 사실은 병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전부 자기가 산 1000평이 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의 땅 2평이 물린 거죠. 그럼 착오로 인접한 땅의 일부를 자기 땅의 일부라고 믿고 점유하고 있겠죠. 이 을은 자주로 보인다, 타주로 보인다. 그럼 착오로 인접한 땅의 일부를 자기 땅의 일부라고 믿고 점유하면 자주 점유가 된다. 되나요? 그런데 1000평을 샀는데 을이 너무 커. 1000평이 이 정도나 되는 거야? 이상한데 병의 땅 3000평이 더 물렸어. 이거는 자주다, 타주다. 이건 타주죠. 이건 도둑놈입니다. 이걸 보고서 전부 내 거다 생각하면. 자, 세 번째. 그럼 착오로 인접한 요 2평을 지 땅이라고 믿고 있으면 실제 지 땅은 아니죠. 그래도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그럼 이 땅을 주차장의 일부로 쓸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 이쪽에 집을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이쪽에 아버지 묘를 썼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썼다, 남의 땅에 썼다. 그럼 원래 남의 땅인 줄 알고 묘를 쓰면 세월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나와. 자, 자주 점유하는 거다, 타주 점유하는 거다, 원래는. 자, 이 땅을 사용수익 처분할 생각이 있다, 사용할 생각만 있는 거다. 그럼 자주다, 타주다. 여기서는 같은 분묘라도 지 땅이라고 믿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착오로 인접한 땅의 일부를 자기 땅의 일부라고 믿고 사용할 때는 그 땅의 용도가 분묘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이때는 자주입니까? 그럼 남의 땅에 분묘 썼다고 해서 다 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주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판례. 자, 이게 객관적인데 이제 그럼 여러분한테 시험장에서 어떤 문장이 주어지고 자주인지 타주인지 결론을 내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쳐다봐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결론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그럼 외워야지 뭔 고민을 해. 여러분 이 자주 타주 판례 죽으라고 외워야 되는 거 이제 그렇게 할 자신 없잖아요. 그럼 외워야지. 그 외워도 한 7개 지금 해줬잖아요. 매도인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 임차인의 점유, 도둑놈의 점유, 그 다음에 공유의 경우, 경락의 경우 지금 쫙 해준 게 한 7개 되죠? 그럼 몇 개 안 해도 돼, 더 이상. 자, 이제 일단 두 번째.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자, 우리 글자 한번 분리해 볼까요? 자, 점유는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선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고서 사실상 지배하면 선의 점유, 뭔가를 알고서 지배하면 악의 점유. 그 말이죠. 그럼 이제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만 잡으면 되죠. 자, 본건이 없는데 있다고 철석같이 잘못 믿으면서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 그럼 본건이 없죠.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선의 점유. 본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악의 점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제 본건이 뭔지 막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장 해결을 하기 위한 법률 용어가 또 나오죠. 선의 악의를 해결하는데 본건이 필요하죠. 본건이 뭔지 용어를 찾아가면 그게 법률 용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법률 용어 사전 보다 보면 나중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뭐야 이거. 그래서 용어 사전 보지 마세요. 모르는데도 좀 넘어가. 왜 다 알려고 그래.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 모르면 넘어가 좀. 아무리 벽에 머리 쿵 찍어도 몰라. 사고가 발전해야 되지. 자, 을이 갑의 집에 계약기간 2년 동안 전세 살 수 있나요? 임대차 살 수도 있나요? 남의 집인데 2년 동안은 자기 집처럼 사실상 지배한다 안 한다? 그럼 점유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지배가 점유니까. 갑의 친척이 와서 네가 누군데 그 방에서 나오냐 물으면 2년 동안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나요? 그럼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의 원천을 들고 있죠. 그게 전세권이고 임차권이죠. 그럼 이거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권리죠. 그걸 우리는 본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전세권도 본권이고 임차권도 본권이고, 다만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나중에 할 거고 지금 물권하고 있으니 소유권도 본권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쓰고 있는 볼펜을 1시간 지나서 누가 당신이 뭔데 그 볼펜 쓰냐고 시비 걸 수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 건데. 내 거니까 내가 쓰지 하죠. 그럼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점유죠. 그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슨 권리 주장인 겁니까? 소유권. 본권으로서 소유권 주장인 거 아니야. 내 건데 이렇게. 근데 자꾸 남자가 와서 여자한테 시비 걸죠. 별 것도 없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시비도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좀 사귀자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죠. 여자한테. 여자가 하도 성질나서 귀찮게 하니까 광화문에 홀딱 벗고 세 바퀴만 돌아주면, 홀딱 벗고 세 바퀴 돌면서 사귈게. 남자는 돕니까 안 돕니까? 아니 그 총각 같은 거 총각이죠. 결혼했나요? 돌 겁니까 안 돌 겁니까? 못 돌겠죠.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그 여자를 좋아하면 돌아야 됩니까 안 돌아야 됩니까? 돌아야 돼. 그게 돌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하면 돌아야 돼. 그 여자밖에 안 될 거거든. 저는 안 돌아요. 저는 결혼했는데 왜 돌아?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 게 사랑인데, 그렇다고 배웠는데 그걸 평생 살면서 경험할 수 있을지. 자, 이제 선의점유, 악의점유는 그럼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나 몰라나죠. 카메라를 훔친 도둑은 지한테 소유권이라는 본권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요, 지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훔치고 앉아 있으면 성년후경 계시로 보내야 되죠. 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럼 악이다 선이다. 그럼 도둑놈은 악의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수익 처분할 생각이 있다 없다? 그럼 자주네. 그럼 이 도둑놈이 물건을 점유하면 자주점유자죠. 그런데 악의점유자란 말이에요. 소유권 없다는 사실은 알잖아. 그럼 매매가 무효인데, 이 매매가 무효면 을한테 소유권이 없죠. 근데 지는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소유권이 자기한테 없는데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나요? 선이다 악이다? 선이. 그래서 모르고 하면 선이, 알고 하면 악이. 자, 이제 우리 아침부터 이거 왜 구별합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자주점유를 하면 뭐가 되고 타주점유를 하면 뭐가 되길래, 선의점유하면 뭐가 되고 악의점유하면 뭐가 되길래 아침부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탐구하고 앉아있냐. 자,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어떤 권리가, 어떤 이론이 자주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인정을 해주는데 악의 점유하고 있는 타주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는 인정을 안 해준다면 적어도 그 이론 배울 때는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구별해야 됩니까? 그럼 자,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때는 남의 땅도 오래 갖고 있으면 내 땅이 되나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때는 우리 법이 자주 점유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시효 공부할 때는 적어도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공부할 때는 점유하는 자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구별해야 됩니까? 그럼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를 구별하는 이유죠. 어차피 인정하면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용산의 미군 기지가 6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평택으로 옮겼는데, 다 옮기진 않았지만 앞으로 옮길 건데 왜
취득시효를 못했을까요? 20년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데 60년을 머무르는데도 취득시효를 못했다는 것은 처음에 들어와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의 나라에 군대로 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항상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자주다 타주다. 실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몰라. 속마음은 안 나갈 생각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는 나갈 생각이 있겠죠. 트럼프가 뭐 주한미군 뺀다 이런 소리 하죠. 절대 안 빼.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뺀다가 아니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목적은 돈입니다. 돈. 트럼프의 모든 협박은 다 궁극적으로 협상에 유리한 하기 위해서 돈이 목표라는 거죠. 자, 그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도 자, 소 한 마리를 샀는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른 계약이 무효라면 소를 반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송아지가 나왔으면 소는 반환하는데 송아지까지 반환하느냐, 송아지는 안 돌려줘도 되느냐, 이 문제가 걸릴 수 있죠. 근데 우리 법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그럼 적어도 송아지 반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문제 공부할 때는 선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따져야 된다 안 따져야 된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럼 선의 점유자한테든 악의 점유자한테든 어차피 인정해 준다면 그거 공부할 때는 따질 필요 있다 없다. 그럼 앞으로 이제 비용 상한 청구권을 공부하면 남의 물건에 돈 들이고 보일러 비용 내놔라, 밥값 내놔라, 남의 소에다 밥 먹였으면 이렇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할 때는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는다. 자, 남의 카메라를 훔칠 수 있죠. 훔쳐서 찍고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고장나 있어. 수리하는데 30만 원 들었다. 찍으러 갔다가 카메라 주인 만났죠. 카메라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수리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 훔치지 않았어도 어차피 값이 수리했어야 돼. 어차피 들어갈 돈이었죠. 그럼 비용 상한 청구권은 선의의 점유자만 인정한다, 악이라도 인정한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 다음 중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럼 1, 2, 3, 4에 쫙 나오겠죠. 그럼 과실수취권 이렇게 놓으면 이거 구별할 필요 있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고 악의자는 못하니까 구별할 필요 있죠. 쭉 1, 2, 3, 4 오다가 비용상한 청구권 놓으면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4번 공인중개사에 사업시험에도 3, 4번 항상 잘 나오는 게 다음 중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놓으면 정답은 비용상한 청구권입니다. 고민 안 하고 찍으면 돼요. 없으면 1, 2, 3, 4 안에 비용상한 청구권 없으면 비용상한 청구권 있으면 찍으라 했죠. 없으면 한숨 푹 쉬고 찍어야지. 그냥 찍어. 어차피 못 찾아. 자, 248페이지.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 즉 사용수익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읽어주다가 중간에 그 문장이 없는 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좀 깨달아야 됩니다. 딴 데 하나 하지 마시고. 자,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시효 할 때는 자주라야 되죠. 자, 2. 소유의 의사의 판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모르겠고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있습니까? 그래서 매수인이나 정려받은 자, 도둑놈은 자주고 빌린 자는 다 타주고 뒤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빌린 자죠. 자,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주 점유로 인정되고 그 매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즉 타인의 권리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사오면 되니까 자주 점유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3번,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해서 관리해 온 경우에는 원래는 남의 임야인 거 알고 설치하면 타주죠. 그러나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면 자주죠. 이러한 경우에 그 두 평을 용도를 주차장의 일부로 했건 분묘로 했건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죠. 분묘로 설치해도 여전히 자주. 자,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249페이지에 위에 판례는 다음에 하고, 일단 이만큼. 자, 2번,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일반적으로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함을 의미하며, 자, 두째 줄 끝에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은 뭐 취득, 시효, 과실취득 이렇게 나온다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용상한 청구권이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비용상한 청구권 제대로 하나 해놓는 것. 악의자한테도 인정한다. 자, 294페이지. 자, 294페이지. 같은 소리 한 번 더 반복하게 생겼네요. 자, 294페이지 기본서 가면 거기에 또 자주 점유 나오나요? 자,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이사가 있는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근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주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2015년 판례라고 돼 있죠. 판례가 80년이 됐건 2년이 지났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 매수인의 점유 아까 했죠.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 니은. 토지의 매수인이 아까 착오로 인접한 땅의 일부를, 아까 착오로 인접한 땅의 일부를 자기 땅의 일부라고 믿고 점유하면 자주라고 했죠. 자, 여섯째 줄. 다만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면, 아까 한 2평 물릴 때는 자주인데 1000평에 너무 많이 물리 들어오면 안 돼요. 1000평인데 아까 2000평 물고 들어오면 타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5페이지에 그 니은하고 디귿은 일단 별표 치놓고 갑니다. 나중에 합니다. 어려웠어. 뒤로 넘어가서 296페이지. 최고 밑에 B, 기타 보이나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은 아직은 소유자라도 타주죠. 아까 매도인은 타주, 매수인은 자주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줄. 저당권의 실행으로, 즉 경매가 돼서 제3자에게 이미 경락된 부동산을 종전의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때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토지 위에 아까 분묘를 설치하면 타주지만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기 땅이라고 믿고 점유하면서 분묘 설치하면 자주라고 했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아까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자주라도 초과하는 부분은 타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니은에 A 있죠. A 있나요? 자, 그 다음에 B 있죠. 그것도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자주 타주 선이야기. 자, 요 자주 타주는 취득 시효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쉬었다가 취득 시효부터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갑니다.